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어제 오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문득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드디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경선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취하다가 오후에 경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그의 이와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선 시종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보아 바이든 자신이 경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는 저나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바이든의 사퇴 발표 이전에 올린 글에 이미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 내부 현재 기류상 바이든의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민주당으로 놓고 봐도 바이든이 경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류 언론들은 바이든이 트럼프와 첫 토론을 재앙적인 논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토론 24일 뒤 바이든은 민주당 고위 의원들과 슈퍼기부자들의 압력과 여론에 의해 선거에서 사퇴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세기가 넘는 정치 생애는 많은 우여곡절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권력의 정점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었고 81세의 나이로 난처하게 퇴장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라스베거스에서 캠페인을 벌이기 이틀 전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캠페인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델라웨어로 돌아가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 격리 중에도 바이든은 여전히 사퇴를 꺼려하였습니다. 끝까지 선거를 견제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압력 가운데 결국 선거를 포기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9일자 바이든 수행직원의 말을 빌어 바이든은 선거 기간 내내 끝까지 선거운동을 할지에 대해 감정적으로 매우 복잡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존엄과 후회 등 온갖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쇄도하는 선거 사퇴 요구에 직면해서는 그의 가족들도 각자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개인 보좌관은 바이든이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갈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바이든은 여러 혼란스러운 의견들 가운데 하늘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아주 일찍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1972년에 29세의 나이로 델라웨어주의 미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29세의 상원 의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88년에 바이든은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해 나섰습니다. 2008년에는 오바마나 힐러리에 비해 실력 차이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오바마가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합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한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상황을 망치는 바이든의 능력을. 민주당 내 헤드보스들이 2008년 당시에 실은 힐러리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조지 부시 당시 미국은 금융 쓰나미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을 바꿀 시기였지요. 미국 정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2008년에 공화당의 무조건 실패는 당연히 예측했을 테고요. 무조건 민주당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백악관은 마땅히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바마가 도중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인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두 다 오바마를 지지하고 힐러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힐러리의 진 빚을 갚기 위해 민주당 큰 헤드들 전부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바이든은 민주당 초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내 빅보스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다르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2016년 후보선거 사퇴 선언 몇 달 후에 매일과 같이 후회하였습니다. 바이든 주변인들도 당시 바이든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배제에 매우 분노해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2020년 드디어 트럼프와 경쟁에 선출되어 나왔습니다. 당시 바이든을 선출한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이 항상 온건한 민주주의자로 그의 정치 스펙트럼은 중간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솔직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있고요. 당시 극우파로 주류 언론에 의해 악마화로 묘사되고 있던 트럼프와 비교해 볼 때 바이든의 아이덴티티가 일부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바이든의 지난 대통령 임기 동안 그의 대내외 정책에 대해 논평한다면 국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좌파를 기쁘게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화학에너지 건설에 맞선 결과 미국의 원유 가격이 올랐고 미국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인들 모두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든이 임기 4년 동안 음식 가격이 최소 50%에서 100%로 증가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든이 국가 돈을 계획 없이 뿌리기입니다. AOC같이 소위 그린 에너지 계획 같은 것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부 지출로 인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갑자기 늘어났고 이 역시 매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경 보안 문제입니다. 대량의 인구가 미국에 불법으로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범죄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 등등으로 볼 때 저는 바이든이 대내 정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50점에서 40점 사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이든의 국제 정책 면에서는 80점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 질서 유지 면에서 바이든의 정책은 매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은 국제적으로 나토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강화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처럼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는 모두 가까워졌습니다. 서유럽 국가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G7 정상회담이 서서히 자유사회 연합으로 되고 유엔을 대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여러 종류의 우호적 지원 및 위험 제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결정입니다. 산업 체인에서도 점진적 분리 및 체인 끊기를 진행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금수 조치 역시 점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역시 전혀 완화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은 고립주의 노선이 아닌 동맹국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세계화의 추세를 정확히 보고 있고 고립주의는 글로벌 산업 체인을 중단시키는 것과 다름없으며 세계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나 중동 문제에 있어서 그의 핸들링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는 중국 문제에 관해서 바이든은 고립주의가 아닌 동맹국들과 연합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아니고서는 중국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하이테크 금수 조치를 취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내일 네덜란드가 또 중국에 하이테크를 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맹과 연합이 아닌 고립주의로는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 정책 면에서 바이든이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실패라고 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은 재선 선거운동에서 사임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바이든의 캠페인에 가장 최근에 보고된 현금은 9,100만 불입니다. 거기에 민주당 캠페인 위원회 자금까지 더하면 바이든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총액은 2억 4천만 불을 초과합니다. 캠페인 재정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바통을 해리스한테 넘기면 해리스는 이와 같은 모든 자금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캠페인 자금은 바이든과 해리스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개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해리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후보로 지명된다면 그러면 이 캠페인 계정의 자금을 그 후보 계좌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은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좌에 있는 돈은 팩, 즉 미국에서는 슈퍼액션 위원회라고 하는 정치활동위원회에 기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서는 특정 후보에게 너무 많은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같은 경우는 저도 팩에 가입한 적이 있어서 기억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2,100불로 기억합니다. 왜 상한선을 정하냐 하면 기부한 돈 전부를 한 사람이 기부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선거에 1억을 썼고 그 중에 5,000불은 당신이 기부했습니다. 그럴 경우 당신은 당선인에게 큰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개인이 한 후보에게 너무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주 큰 부자가 예를 들어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매달 4,5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하였죠. 하지만 사실 그는 이 돈을 트럼프에게 기부한 것이 아니라 팩, 즉 정치행동위원회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팩을 통해 트럼프에게 기부하게 됩니다. 팩이라면 임원이 필요하고 이사회도 있을 수 있고요. 이처럼 팩을 통해 한 개인이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을 격리하게 됩니다. 이번에 바이든 선거인단이 기부받은 2억 4천을 팩에 넣으면 팩이 특정 대선 후보에게 전부가 아닌 일부를 주고 다른 일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주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아마도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바이든은 어제 오후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고 힐러리 역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지금껏 민주당 초선에서 획득한 선거인단 투표는 해리스에게 이양할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 거물 헤드들 즉 오바마나 상원 다수당 지도자 척 슈머 그리고 하원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모두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낸시 펠로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해 오직 바이든만이 해리스를 지지할 뿐 오바마나 척 슈머 제프리스와 펠로시 이들 4대 거인 중 누구도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해리스는 다소 당황스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 외부의 몇 명도 민주당으로 대통령 경선을 시도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예하면 당을 떠난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맡아달라고 하면 그 자신은 민주당을 대표하여 싸울 의지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올해 대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실은 무소속 후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그는 중도 민주당원입니다. 때문에 이번 대선은 실제상 좌파 진영 바이든과 우파 진영 트럼프 그리고 중도 진영 케네디 사이의 경선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케네디는 만약 민주당이 그를 다시 초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경선에 나가게 한다면 그는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 내지 비공개로 해리스를 후보로 선거에 나가게 하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해리스는 정치 올바름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유색인종이고 그녀의 얼굴색이 흑인 혈통에서인지 아니면 인도계여서인지 암튼 얼굴색이 어둡고 게다가 또한 여성이기에 그가 선거에 출마한다면 정치적으로 매우 올바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좀 웃기죠? 해리스가 아닌 다른 백인을 후보자로 선택한다면 민주당의 정치적 서사에 불리해집니다. 제가 보건대는 해리스는 가능성이 극히 미비합니다. 그의 정치적 성과가 지극히 미약하고 지지층도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스펙트럼은 극좌에 속합니다. 뉴스들을 보면 백악관 안에서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 모두 해리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호감형이나 봅니다. 2020년 민주당 예비선거 기간 동안에 해리스는 844표를 간신히 획득하고 바로 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는 국경 위기 역시 잘못 처리했습니다. 바이든이 막 취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바이든이 해리스더러 국경 문제를 처리하게 했지만 해리스는 국경에 가지조차 않았습니다. 3주에서 4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낼 수도 없고 실행력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해리스에게 간단히 러우 전쟁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가지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해석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문제의 본질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간결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질문인즉 해리스더러 러우 전쟁의 본질을 요약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리스가 답합니다. 유럽에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라는 나라도 있어요. 러시아는 큰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러시아는 아주 나빠요. 이같이 해리스는 아주 기본적인 정치적 상식마저 없는 인물이지요. 이와 같은 국제 문제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이해를 비롯해 이런 그녀가 국제 행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을 이끌 수 있겠어요. 여기에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바마나 여러 민주당 고위급들이 현재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결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할 테죠. 그렇다면 현재로서 민주당이 누구를 후보로 선택할 것일까요? 만약 정치적 스펙트럼이 너무 왼쪽에 치우쳐 있다면 중도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없게 될 테고 그 후보에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참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를 원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전통을 고수하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스펙트럼의 중간에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치 정확이란 슬로건으로 볼 때는 결코 전통 인물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암튼 어찌 보면 민주당 자신들도 현재 이번 대선에서 큰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전략은 하원을 뒤집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하원을 뒤집고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이 역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암튼 현재 민주당 내부가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셔요.